푸틴의 지지율은 지금도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정부 성향의 사회학자들조차도 한 60-70%는 푸틴을 지지합니다. 내부 붕괴론이라는 건 서방에서 만드는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요. 비전이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역량이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집권층 내에 없는 거죠. EU와 나토가 우크라이나만큼 결정적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억제를 실패했고 제재도 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굉장히 고비용 국가가 되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기회가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중국이 숨은 성자예요. 최대 성자예요. 병사 한 명도 안 죽었죠. 중국은 지금 러시아를 사실상 종속화시키고 있고, 지금 스위프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회하는 것을 4년 동안 학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방공망이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실제 현장 상황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예, 방공망은 전자전과 함께 현대전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방공이 약하면 전쟁의 수행이 불가능하고요. 이게 전자전 능력이 약하면은 내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에 혼선이 생겨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주먹만 많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데 여러분이 주먹은 엄청 좋고 다리도 좋고 한데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방공망이 뚫리면은 상대방이 때리는 건 내가 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뭔가 방어가 돼야지 하는데 나는 이제 늘 막는 거죠. 그리고 방공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권투로 따지면 우리가 가드하는 게 방공이에요. 그러니까 주먹이 일단 안 들어와야지 하는, 뭔가 한두 개 들어오더라도 잽 정도만 살짝 맞고 피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공이 없으면 가드 내리고 이제 계속 나는 한 번씩 때리는데 상대가 때리는 건 내가 다 맞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방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방공 능력 자체가 서방,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서방의 방공 능력이 러시아에 비해서 기술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세합니다. 그게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것을 막는 거잖아요. 창과 방패의 입장인데 우리가 방패라고 생각하면 큰 방패로 쉽게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공은 그게 아니고 날라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막는 거예요. 옆에서 저기서 총을 쏘면 내가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막는 거가 되겠지만은, 지금 미사일 방은 그게 아니고 날라오는 총알을 내가 총을 쏴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공이 공격하는 미사일에 한 100배쯤 어렵다 보면 되죠. 제가 100배라는 게 정확한 수치가 이거 좀 과장을 해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훨씬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훨씬 고가가 들어가는 거죠. 상대가 어떻게 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어렵고, 그리고 쏘고 난 다음에 내가 반응을 해야 되니까 시간도 상대가 결정하는 것이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하고 있지만은 서방에서는 그게 힘들죠. 특히 서방은 무기 체계가 비싸다 보니까 그게 힘들죠. 이거 이제 첫 번째는 러시아의 그 방공 능력이 왜 서방보다 뛰어난가, 이걸 이해하시려면 냉전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이 전투기를 엄청나게 생산했어요.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참전한 4년 동안 16만 대의 전투기를 생산했어요. 엄청나게 산업 생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항공모함의 전투기를 싣고 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는 제트기나 이런 건 아니고 프로펠러기였기 때문에 좀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군이 중요하다는 걸 미국이 전쟁을 승리하면서 엄청 깨달아가지고 육군 항공이었던 거를 공군을 창설합니다. 미국이 공군 창설을 언제 하는가 하니까 1947년도에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군에 투자를 많이 하죠. 공군이 앞으로 미래다. 미국이 생각을 바르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 그 당시에는 소련이죠. 소련은 광활한 국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개발을 하지만은 제트기나 이런 고가의 기술이라는 게 원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물론 미국이나 수욱이나 이런 걸 많이 개발합니다. 개발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에 비해서 경제력이 약하니까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막아야 될 데는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보다 값싼 방공무기로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고사총 같은 거 이런 걸로 쏘았거든요. 미사일은 좀 뒤에 나왔고, 물론 미사일도 50년대부터 나왔지만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소련은 이제 방공 무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전투기 엔진을 하면서 굉장히 성능 높은 걸 좀 못 해가지고 예를 들어 폭격기 같은 걸 가지고 알래스카를 넘어서 미국을 공격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려면 엔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기술적으로 안 되니까 방공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방공으로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그 전투기에 비해서 방공이 훨씬 상대적으로 우수하죠. 그리고 러시아 방공 체계를 보면은 하나를 막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막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시스템이 있지만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에는 어떻게 하고 뭐 어쨌든 쏘는 미사일도 종류가 다르고 막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있어.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소련이 항공 부분에서 열세하기 때문에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방공 전력을 했다. 그리고 광활한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가성비 높은 그런 방공 전력을 발전시켰다.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은 방공으로 대결했어요. 6.25 때 비행기도 북한 비행기는 소련 조종사가 몰았고 월남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월남전에서 소련의 방공 체계를 가지고 월남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월남전에서 격추된 미국의 비행기 수가 10,000대를 넘어요. 물론 헬기도 있고 다양한 기가 있기 때문에 전투기만 해도 한 3,000~4,000 대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이미 제트기 시대였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방공 무기가 발달해 있었던 거죠. 그게 큰 원인 중에 하나였어요. 물론 공중에서 때리니까 미국의 이제 피해는 훨씬 월남에 비해서 적었지만은 그러나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는데도 불구하고 10,000대나 격추됐다. 그러니까 조종사가 10,000명 이상 죽은 거 아닙니까? 조종사가 뭐 한 비행기에 조종사 1명이라 해도 10,000명인데 보통 헬기나 이런 데는 그 안에 여러 명 타가지고 있죠. 그리고 복자기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격추된 그런 거죠. 그런 정도로 방공이 뛰어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포인트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방어하기 때문에 현대전은 거의 미사일 전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러시아는 드론이 엄청 발달해가지고 드론 한 대에 한 수천 달러, 그러니까 뭐 한 몇백만 원 하는 드론을 날리는데 그걸 요격하려면은 아무리 싼 것도 수십만 달러는 거 수억 원, 한 발에 수억 원 하는 걸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비용이 불가능하죠. 며칠 하고 말면 모르는데 지금 4년 하고 5년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소진됐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전쟁 초기에 썼던 방공 시스템도 다 구소련제예요. S-300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건 거의 소진됐고 패트리어트나 네이섬스 같은 걸 가지고 쓰는데 우크라이나 전선이 하도 꼬불꼬불 멀지만 1,000km에 1,500km 정도 되거든요. 이 전선을 그걸로 다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패트리어트 달라고 하는 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노래처럼 부른 게 패트리어트 달라고 뭐 만나기만 하면 패트리어트 달라고 하는데 미국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부대에 쓸 것도 모자라니까. 지금 그 문제가 걸프 지역에 발전해 가지고 걸프 지역에 이란에서 지금 그 걸프에 있는 왕국들, 그 모나키들을 공격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미군 기지들 공격하죠. 그런데 그걸 막으려 하다 보니까 그 방공 미사일들 다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 카타르 이런데 뭐 바레인 같은 데는 한 3~4일만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막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리고 좀 긴 데가 한 2주일 지나면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로 방공이 고가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니까 자국산 조그만 드론들 있잖아요. 그 드론을 가지고 킬존을 만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진출을 하는데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그걸 가지고 전쟁을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늘에 날라오는 미사일을 드론으로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가드 내리고 계속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그 러시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터지고 있죠. 그래서 전선에서 보면 전선에서 피해보다 후방의 피해가 훨씬 많아요. 후방은 막 두드려 맞고 있죠. 후방이라는 것이 뒤에 산업기지이기 때문에 전선에서 후방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그 전방에 있고 전선 후방에 있으면 후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선에서 있는 피해보다 후방에서 훨씬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 전선은 드론으로 킬존이라 형성하고 있지만 후방은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매우 심각하다. 질문하신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대답드렸습니다. 아, 그럼 후방은 거의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나요? 이제
군사가 그냥 네. 전방에 줄 서가 싸우는 게 아니고 후방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화기를 가지고 때리고 네. 뭐 몇십 킬로 뒤에서 미사일도 때리고 뭐 포도 때리고 항공기도 때리고 하는데 그 뒤에를 다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전선에만 지금 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전선의 요새를 10년 동안 건설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2014년부터 그걸 가지고 좀 버티고 있죠. 나토 무기가 투입되었음에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가장 불편한 진실이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입니다. 저는 이걸 지금 3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게 게임 체인저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4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F-16도 있었고 뭐 아브람스 탱크도 있었고 엑스칼리버도 있었고 뭐 하이마스도 있었고 뭐 에이테킴스도 있었고 뭐 스톰 섀도우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엑스칼리버 유도 폭탄은 한 발에 한 1억 원 정도 해요. 그게 GPS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포탄인데 마지막에 정밀하게 유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사일 같은 포탄인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그 공산 오차라 그러는데 4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발을 쏘면 5발이 표적 근처 4m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확한 거예요. 그것도 몇십 킬로 밖에 쏘았는데 그렇게 정확했는데 그러니까 본래는 포병은 전 표적이 아니고 지역 표적에 사격을 하거든요. 지역 전체를 때리는 거예요. 포들이 그 방열을 해가 줄을 맞춰서 여러 군데 해가지고 동시에 사격을 하면은 어떤 큰 지역을 뭐 축구장만한 지역을 동시에 부수면은 그 피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부수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그런 거죠. 그 개별적으로 딱딱 맞추는 게 아니고 한 포대라는 게 한 6문 정도 되고 대대가 한 18문 정도 되는데 한 개 대대가 18문 방열해가 쏘면은 한 뭐 1분에 몇 발씩 쏘면 그야말로 한 10분만 쏘아도 그냥 거의 거들나는 정도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정확하게 점적으로 안 하는데 엑스칼리버는 하도 정확하니까 미사일보다 정확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2022년 10월 달에 우크라이나에 게임 체인지로 인도를 했는데 초기 명중률이 50 내지 70%였어요. 포병으로 그 정도 맞추는 건 엄청나게 정확한 거거든요. 근데 두세 달 끝나가지고 10% 이하로 떨어지는데 이제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2달 만에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어요. 2022년 12월 달부터 우크라이나가 거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쏘려면은 정보를 장입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랬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게 했는데 가고 보니까 별로 정확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포 그냥 쏘겠다고 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전자전으로 이제 대응책을 만드는 거예요. 하이마스도 마찬가지고 하이마스라는 것도 이제 그 우리 MRL에서 다련장 포인데 그거를 6문으로 간단하게 한 거고 에이테킴스도 마찬가지고 그게 처음에는 엄청나게 정확했어요. 그 탄착짐을 보면 처음에는 정말 정밀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경장이 다 날아가고 심지어는 러시아가 다 격추시켜 버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이걸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걸 이야기를 안 하니까 과거에는 엄청나게 정밀했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꽤 오래전부터 났습니다. 그 외에도 제이담이라고 GPS 유도 폭탄이 있고 그리고 GSDB라 해서 스몰 소규경 폭탄이라 해서 그게 굉장히 좋은 활공폭탄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도 2024년도에 2월 달에 인도했는데 지금 더 이상 뭐 벌써 몇 달 만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게 그 전자전 능력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나왔었습니다. 벌써 지금 이게 나온 지가 거의 3년 가까이 된 보도자잖아요.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랬고요. 이게 문제가 뭔가 하니까 재밍을 하게 되면은 정확성이 이게 본래 엄청나게 좋아지는데 재밍을 하게 되면 정확성이 엄청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대표적으로 GPS 재밍이나 스푸핑이 정확한데 이 무기들이 미국이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이 게임 체인저라는 무기들이 구형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신 무기들이에요. 엑스칼리버는 2015년 이후에 그 개발한 버전을 줬고요. 제이담은 좀 오래돼서 1997년도에 이제 전력화된 건데, 그리고 하이마스나 이것도 2005년도, GSDB는 2023년도,
최신형 무기들 줬어요. 미국이 편제 장비로 쓰는 것들 줬어요. 그래서 제이담을 제외하고는 거의 신형과 최신형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GPS 제밍을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전력망이 막 방해되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전력망 같은 경우는 전기를 주고 받지 않습니까? 가다가 어떤 경우는 이제 반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전화 통화할 때도 신호가 오고 가고 하듯이 우리가 코드 분할해서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중요하면 내가 말했는데 지금 아까 질문은 대답했는데 질문 소리가 지금 먼저 뭐 나중에 들린다든지 이런 이제 게 생기죠. 그래서 타이밍을 뭘로 하는 거니까 GPS 클락으로 해요. 정확하게 타이밍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GPS 제밍을 하니까 그 발전소 배전소 같은데 시간이 엉클어져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백악 클럭으로 비위성 기반을 쓰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기술에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했던 것들이 제명을 당하니까 망가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있는 거고 아브람스 같은 게임 체인저는 너무 무거워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안 맞는 거예요. 70톤 넘어가는데 동국 거는 그 대부분 50톤에 맞춰서 개발해놨거든요. 교량통 하중이 다 50톤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하고 미군이 금방 바꾼 게 뭔가니까 차세대 전차 아브람스 X라는 것은 60톤급으로 낮춘 거예요. 과거에는 뭐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큰 거는 좋은데 기동을 못 하는 거죠. 특히 우크라이나 진흙밭에 가가지고 빠져가지고 결국은 한 번도 못 쓰고 바로 모스크바 전시장에 전시되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이제 전장에 맞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방어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좋은 미사일 그 미사일 방어가 요격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 쓴 극초음속 미사일은 별로 없거든요. 극초음속 미사일이 되면은 그 요격률이 1%도 안 됩니다. 0. 몇 프로. 그러니까 백발소가 하나 맞출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가 되죠.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오레스닉 같은 거는 현재 기술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재작년에 트루프라미스 1, 2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보고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대공 방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대공 방어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게 아무 쓸모 없겠구나 그렇게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달에 그 실제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며칠 있다가 바로 휴전을 요구했죠. 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러시아 내부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푸틴의 권력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일단은 푸틴의 지지율은 지금도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반정부 성향의 사회학자들조차도 한 60-70% 푸틴을 지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전쟁 중인데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고요. 전쟁 산업을 하면서 임금이 상승을 했어요. 실질 임금이 상승했어요. 물가가 그렇게 오르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변수는 이게 계속 될 것인가? 이제 경제 악화가 언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속도가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전사자가 누적되면 가족들이 분노해서 그게 동요를 일으키겠죠. 그런 문제가 두 가지가 변수가 있는데 약간 이론적인 변수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는 경제가 전혀 악화되지 않고 있고 고물가에도 실질 성장이 플러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전사자 분노는 사람들이 서방에서 계속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 러시아의 지금 계약병 제도를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분노는 하겠죠. 그런데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분노를 해요. 그런데 계약을 해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약병 제도는 굉장히 우크라이나와 상황이 달라요. 계약병이 어느 정도 그 임금을 받는 거니까 그 자기 지역의 평균 임금의 6 내지 7배를 받는 거예요. 그게 각종 지원금을 주고
디자인을 해놨거든요. 그거 제가 과거에 한번 그걸 분석한 게 있는데 제 블로그에 보시면은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계약병 제도가 얼마나 발달했는가 보시면 굉장히 직감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핸대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굉장히 공정하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니까 러시아에는 시베리아 같은데 뭐 그 좀 못 사는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에 특별한 기술이 없는 20, 30대 젊은이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전쟁터에 가면은 임금이 6, 7배가 되는 거예요. 그 평균 임금의 6, 7배니까 대학교 나온 사람의 6, 7배를 받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위험이 있죠. 목숨을 위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자녀들 교육이나 의료나 아파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니는 신경 쓰지 말고 전쟁만 해라. 그러면 가족도 우리가 돌볼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이게 하나의 러시아에서는 부의 재분배 효과가 일어나요. 과거에는 뭐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이렇게 전전하는 사람도 군에 가면은 애국자도 되고 월급을 많이 받들어 가족들한테 가져가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잘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일을 한다, 이게 자기 가치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군 만기가 돼도 안 떠날 계약 갱신하려는 사람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죽을 위험은 있죠. 죽을 위험은 있는데 심지어는 이제 그 죄수들도 과거에 이제 프리고진이 하던 그 와그너 그룹에서 죄수들 가지고 내가 죄를 지어 가지고 10년형을 받았는데 지금 2년 살고 8년이 남았다. 8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니까 와서 몇 달 근무하면은 뭐 1년이나 6개월이나 뭐 1년 6개월을 근무하면은 그거 다 면제해 주겠다. 그 대신 월급을 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서 그냥 최소한 노동해 가지고 받아 먹던 사람이 전쟁터에서 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살인죄로 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계약병으로 갔어요. 그 와그너 그룹에. 그래가지고 그 계약을 그때 6개월인가 뭐 8개월인가 채우고 이제 집으로 복귀한 거예요, 민간으로. 그런데 또 그 이웃의 할머니인가를 죽여가지고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또 군대를 간 그런 상황이 있어요. 물론 약간 아이러니한 거지만은 그 죄수들한테는 기회가 되는 거죠. 뭐 자기의 어떤 병적인 죄성까지 버리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 어째 보면 죄수들도 감옥 가는 것보다 군대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군대가 어쨌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사자 가족 분노라는 것이 서방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공평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직적인 저항이나 이런 걸 안 보이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반대로 지금 길거리에서 끌고 간 사람들이 98%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 보도하기 굉장히 힘든 것들이 SNS는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크라이나 버시피케이션을 찾아보시면 수도 없는 동영상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 끌어가고 있어서 끌어서 심지어는 어떤 저항도 있는 거니까 민간인들이 나서 가지고 그 끌어가는 그 TCC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공격해요. 총격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누가 오면은 가가지고 달라 들어가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집 센터 TCC 우리 같은 병무청의 뭐 어떤 지소 같은 이거를 좌표를 줘가 러시아로 하여금 공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 정도로 반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가 기능할 수 없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종전을 안 하고 협상을 하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데 그냥 계속하는 그런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이렇게 돌아간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만이 전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에 관해서 뭐 러시아에 여행을 한 사람의 동영상 이런 거 보시면은 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그 풍족함이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부 붕괴론이라는 거 서방에서 만드는 희망적인 사고에 불과한 거고, 우리 wishful thinking이라 그러죠. 그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교수님은 지금까지 경과를 봤을 때 최종 승자는 누구고 최종 패자는 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이게 대리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되게 많습니다. 우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보면 러시아는 군사나 지리적으로 봤을 때 뭐 상대적으로 성자죠. 물론 피해가 많지만은 이제 과거에 하지 않았던 영토를 영토를 이제 확장한 것이고, 그리고 나토 가입을
이제 차단한 거죠,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나토를 러시아의 국경에서 멀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나토를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시키려 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러시아의 경제는 좀 복잡합니다. 경제는 잘 되고 있지만 잘 보시면은 중국한테 굉장히 종속이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인구가 작은 나라니까 중국에 비해서 붙어 있으면 중국한테 먹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좀 경계를 하죠.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도 모스크바 공국도 자세히 보시면 몽고의 후예에 가까워요. 몽고하고 같은 사람은 아닌데 몽고 지배를 통해서 러시아가 그때 공국으로 있으면서 몽고의 어떤 정치 체계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지금 싸우는 개념도 굉장히 서방과 다른 게 그 유생 영양금을 완전히 적을 죽일 때까지 싸운다. 이게 몽고 방식이에요. 몽고가 유럽을 침공할 때 거의 다 완전히 다 마을 자체 한 명도 안 살리고 없앴잖아요. 몽고 사람들은 농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이니까 인력의 가치를 못 느껴요. 농경민들은 사람이 노동력이잖아요. 그래서 살려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몽고 유목민을 보면 식량을 먹는 입에 불과하니까 이제 없애는 거죠. 그 비슷한 사상이 있어요. 지금 러시아의 제도도 몽고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굉장히 원시 국가였다가 몽고의 지배를 받으면서 물론 직접 지배를 받은 건 아니고 곡물 형태로 이렇게 하면서 그 몽고의 큰 그 제국을 운영한 시스템 같은 게 몽고가 무너지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몽고가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런 대로. 그래서 그 영향을 러시아가 많이 받았어요. 어쨌든 그런 측면은 있지만은 러시아는 그 중국하고의 관계가 가까우면서도 먼 관계예요. 그래서 너무 친해지면은 러시아가 중국한테 종속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은 살기 위해서 어차피 이제 중국하고 했는데 이걸 좀 멀려하려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종전이 되고 나면은 경제 같은 것도 재조정을 해야 돼요. 이제 군수 경제 이게 계속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군수 경제 문도 좀 닫아야 되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다른 산업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숙제가 있지만은 그건 다음 문제고 현재로는 뭐 전쟁도 했는데 그걸 못 극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는 명확한 패자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뭐 죽은 통계가 원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만 엄청나게 많이 죽었고 난민과 영토도 지금 영토도 협상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20% 점령이 됐는데 앞으로 제 생각엔 한 절반 이상 날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근데 우크라이나는 문제가 뭔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안 세워요. 비전이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우크라이나 내에 지금 집권층 내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EU와 나토가 우크라이나만큼 결정적 패자입니다. 그러니까 억제를 실패했고 제재도 하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꼴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굉장히 고비용 국가 되고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유럽은 지금 기회가 전쟁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전쟁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에 반대하는 일반인들에 대한 탄압이 엄청나게 심하고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했을 때 그걸 제재를 하는 거, 뭐 감옥을 그러니까 기소를 한다든지 감옥에 데리고 간다든지 가둔다든지 이런 통계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10만 명당 몇 명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 통계가 영국이 2등 나라에 한 100배 정도 많아요. 거의 말만 하면 잡아가는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나라가 망할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비판만 하면 정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EU와 나토 결정적인 패자고 중국이 숨은 성자예요. 최대 성자예요. 병사 한 명도 안 죽었죠. 러시아를 종속화시켜서 옆에 있는 라이벌인데 우리가 일본을 어떤 전쟁하면서 완전히 일본을 우리 멋대로 뭐 우리한테 종속시켰다 생각하면은 그 얼마나 성장했어요. 우리가 한 100몇십 년 이상 일본한테 괴롭힘을 당해왔고 물론 좋은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식민지도 됐고 슬픈 역사가 많은데 우리가 뭐 어떤 계기로 일본이 우리한테 완전히 종속돼 버렸어. 뭐 그래서 정치적으로 다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가 시킨 대로 일본이 우리 말 다 듣는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일본 사람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우리가 또 어떻게 느끼요? 그런 식으로 중국은 지금 러시아를 사실상 종속화시키고 있고 지금 스위프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우회하는 것을 4년 동안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고 그거는 어디까지 나타난 거니까 미국 트럼프하고 협상하고 할 때 보면은 지난 작년에도 10월달에 부산에서 만났잖아요. 시진핑이 훨씬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